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도저히 요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12월 23일 인천에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2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름진 손에 낡은 여행 가방을 든 70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때 인천성 모병원 소아과 과장을 지냈던 그는 이제 너덜너덜한 코트를 입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장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인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장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여기는 이제 아버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박인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예진아, 며칠만 요양원에서 쫓겨났어. 치료비를 못 내서. 그러게요. 돈도 없으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게 잘못이죠. 장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남편 병원 개업자금 대출 때문에 빠듯해요.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아버님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들 박정민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정형외과 의사인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또 오셨어요. 요양원에서 쫓겨나셨대요. 당신이 좀 말해줘요. 박정민은 불편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병원 개업자금 3억에 이자 만월 200만 원이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저히 요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박인수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의대에 가고 싶어 하던 어린 정민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수술실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의대 갔잖니. 박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혜진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전 재산을 어디다 다 날려버렸는지 집 한 채도 안 남기고. 장혜진이 박인수의 가방을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아버님이 그 돈으로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우리한테 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박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정민아, 아버지가 왜 그 돈을. 가족이면 뭐해요? 장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 생각하셨으면 그 돈을 왜 다 써버리셨어요? 박정민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제 친구 아버지들은 다 자식들한테 유산이라도 남겨주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빚까지 지셔서. 빚은 아니야, 정민아. 아버지가 한 일을.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냥 돈 없는 늙은이가 된 것만 알 뿐이에요. 쾅! 현관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박인수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던 그 손으로 지금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아파트 경비원도 박인수를 알아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또 나오셨네요? 이제는 정말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의사라면서 왜 이렇게. 경비원의 말에 박인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씨.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져 박인수의 어깨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환자였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오던 병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온몸이 추위에 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있었지만 3개월째 밀린 비용을 낼 수 없어 쫓겨난 박인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 집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30년 전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였던 박인수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박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일으킨 5살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가난한 부모가 수술비 때문에 울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바치겠다고. 새벽 5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에 박인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뻣뻣했고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어나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노숙자들이 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골판지와 신문지로 몸을 감싼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박인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박인수는 이제 자신도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때 생명을 살리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생존해야 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박인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으려 했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찬물에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박인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텁수룩한 수염과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초췌해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어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박인수는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 곳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저는 김영식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2년 됐어요. 김영식은 주머니에서 찐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침 안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새벽에 편의점에서 버리는 거 주워온 건데 아직 괜찮아요. 박인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찐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지내게 되셨어요? 사업 망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죠. 아들, 딸 다 등 돌리고 다 비슷한 사연들이에요. 김영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보기엔 교육받으신 분 같은데. 박인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의사였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생겨서. 따뜻한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인천성 모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며 어린 환자들을 돌봤던 박인수였습니다. 그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을 진료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인생의 아이러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인수는 찐빵을 다 먹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직장인들,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엄마들, 모두가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박인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박 교수님이라며 공손히 인사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길거리의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 그냥 쉬고 있었어요. 여기는 상가 앞이라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경찰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잠시 앉으면 점원이 나와서 쫓아냈고 지하철역에서 추위를 피하려 하면 영무원이 나타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인수는 이제 노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 화장실에서 씻고 낮에는 폐지와 빈캔을 주워 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벤치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폐지 줍기를 망설였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던 의사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생존이 먼저야. 박인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첫 번째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인수는 재활용품 수집소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폐지와 캔을 정리하니 3,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소 아주머니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이 나이에. 괜찮습니다. 박인수는 억지로 웃으며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3,000원이라는 적은 돈이었지만 박인수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 먹고 나머지는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리 생활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도나 역사에서 비를 피해야 했고 추운 밤에는 신문지와 박스로 몸을 감싸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술 취한 젊은이들이 박인수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저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폐지 팔아서 돈 있잖아요. 그들은 박인수의 주머니를 뒤져 겨우 모은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박인수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시 의사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폐지를 모으러 나섰습니다. 상가 뒤편 쓰레기장에는 많은 양의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박스를 하나씩 접어 수레에 실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술실에서 정밀한 수술을 집도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더러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잔혹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레가 가득 차자
박인수는 재활용품 수집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에서 수레가 너무 무거워 밀기가 힘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밀던 중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전날 내린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박인수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인수의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레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폐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인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꺾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박인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박인수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지만 박인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마음을 바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아예 못 본 척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시간 없는데 귀찮게 굴지 말라는 뜻이 역력했습니다. 박인수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했고 70이 넘은 나이에 넘어진 충격도 컸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박인수는 간신히 근처 전봇대를 짚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수레를 다시 세웠지만 흩어진 폐지를 모두 주워 담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반쯤 포기한 채 천천히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모은 폐지를 대부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다친 발목을 살펴보니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려 했지만 발목이 너무 부어벗기도 힘들었습니다. 박인수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때가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발목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박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성모병원 응급실로 절뚝거리며 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30년 전 자신이 과장으로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박인수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병원까지는 평소 20분 정도 거리였지만 다친 다리로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했던 그 병원 입구가 이제는 너무나 멀고 높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박인수는 중얼거리며 병원 응급실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이나 다름없었던 곳이 이제는 문턱 높은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박인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인수에게 쏠렸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냄새와 더러워진 옷차림 그리고 절뚝거리는 모습이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저기 봐, 노숙자가 왔네. 응급실에 왜 오는 거야? 돈도 없을 텐데.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수군거림이 박인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수가 창구 앞에 서자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간호사 이명주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뚜렷한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요. 너무 아파서. 박인수는 다친 발목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분증과 보험증 있으세요? 이명주는 박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주머니를 뒤적여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은 없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보험증은 없습니다. 박인수의 대답에 이명주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진료비가 꽤 나올 텐데요. 엑스레이 찍고 기본 치료만 해도 최소 15만 원은 나올 거예요.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15만 원이요? 박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폐지를 팔아본 3천 원과 얼마 안 되는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이 너무 바빠서 급한 환자들이 많거든요. 이명주의 말투에는 돈도 없으면서 왜 왔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숙자들이 응급실에 자주 와서 문제야. 돈도 없으면서 왜 병원에 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잖아. 냄새도 나고. 정말 비위생적이야. 박인수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이 똑같은 응급실에서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치료했던 자신이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험도 없고 돈도 없으시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명주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수는 접수를 포기하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박인수가 응급실을 완전히 나서기도 전에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박인수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서 젊은 여성이 5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정신 차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경련하는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성의 절규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의사 아는 사람 없어요? 응급실에 빨리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직접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인수는 아픈 발목도 잊은 채 급히 달려갔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의사의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노숙자가 된 현실도 치료비가 없어 거절당한 굴욕도 모두 잊고 오직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봅시다. 박인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진료했던 경험으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입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요. 박인수의 침착한 진단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노숙자가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이 옷을 벗기세요. 빨리요. 박인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 엄마가 재빨리 아이 옷을 벗겼습니다. 박인수는 누군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차가운 물로요. 지나가던 행인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박인수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물에 적신 후 아이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회복 자세로 눕혀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고 기도 확보. 좋습니다. 박인수의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체온이 내려가고 있어요. 박인수의 침착한 처치 덕분에 아이의 경련이 점차 멈췄습니다. 체온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수는 계속해서 아이의 체온을 낮추는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5분 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엄마가 여기 있어.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 해주신 거예요? 정말 완벽한 처치네요. 응급구조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해주셨어요. 아이 엄마가 박인수를 가리켰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박인수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료인이세요? 정말 전문적인 응급처치였는데요.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조금 있어서. 아이 엄마가 박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은이가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때 여성이 박인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박인수 선생님 아니세요? 박인수는 놀란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윤미영이에요. 20년 전에 선생님께 치료받았던. 기억하세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박인수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당시 10살이었던 미영이가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치료비를 걱정하던 부모에게 박인수는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미영이는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박인수의 정성스러운 치료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미영이. 그 미영이가 맞나? 네, 맞아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간호사가 됐고,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윤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윤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노숙자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응급실에서 여러 의료진들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응급 상황을 들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박인수를 거절했던 간호사 이명주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명주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살려주셨어요. 정말 완벽한 응급처치였어요. 윤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이명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돈 없다고 거절했던 그 노숙자가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20년 전에 저를 치료해 주신 박인수 선생님이에요. 윤미영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박인수요? 혹시 그 유명한 박인수라고요? 혹시 그 유명한. 이명주가 중얼거렸을 때 응급실 안에서 40대 중반의 남성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응급의학과 과장 김태원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인수 선생님이라고요? 설마. 김태원은 박인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인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김태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박인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태원을 바라봤습니다. 태원이, 그 태원이냐? 네, 맞아요. 30년 전 선생님 밑에서 인턴했던 김태원입니다. 김태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의학과 과장이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김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존경했던 스승이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태원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박인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시고 이 병원의 전설이셨는데. 김태원의 큰 목소리에 더 많은 의료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태원이 주변 의료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30년 전 이 병원 소아과를 이끌었던 박인수 교수님이십니다. 그 말에 연배가 있는 의료진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인수 교수님이라고요? 그 전설적인. 네, 맞습니다. 김태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인천 최고의 소아과 의사셨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때 병원 깊숙한 곳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의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이성우 병원장이었습니다. 김 과장, 무슨 소동이? 이성우는 박인수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박인수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신가요? 이성우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의 최고 권위자인 병원장이 한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던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의학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박인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야, 성우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는 없어. 선생님이 세우려던 자선병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김태원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어. 결국 못 만들었지. 그리고 박인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어. 아들도 며느리도. 결국 혼자가 되었지. 이때 한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자선병원이요? 무슨 얘기예요? 김태원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30년 전부터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소아 전문 자선병원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요? 젊은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강남에 있던 큰 병원도, 아파트도, 심지어 살던 집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이에요. 이성우 병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은 의사는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념을 실천하신 거죠.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박인수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정민과 장혜진이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미영이 박인수의 상황을 듣고 급히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정민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자신의 아버지 주위에 모여 있었고 병원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장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때 이성우 병원장이 일어서서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민 선생님,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박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의사였는데 돈 다 날린. 박정민. 이성우 병원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지역 의료계의 전설이셨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리시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박정민과 장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쓰신 거예요. 돈을 날린 게 아니라 숭고한 희생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김태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날렸다고 하는 그 돈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지금 의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윤미영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20년 전 선생님 덕분에 살았고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런 분을 당신들은 그만해. 박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일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고. 하지만 이성우 병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성우야, 그만하거라. 박인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무릎이 꺾이며 아버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장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 박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장혜진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님이 숭고한 일을 하신 건데 저희는 돈만 생각했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한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까 열성경련 아이를 응급 처치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여기 계세요. 윤미영이 박인수를 가리켰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완벽한 응급처치 덕분에 아이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혹시 의료진이세요? 젊은 의사의 질문에 김태원이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박인수 교수님이세요. 이 병원 소아과의 전설이시고 인천 최고의 소아과 의사셨어요. 젊은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인수 교수님이요?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분이요? 소아응급의학의 권위자. 맞습니다. 이성우 병원장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젊은 의사도 박인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병원 로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다른과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박인수 교수님이세요? 그 유명한. 제 교수님도 박인수 교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인수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들 그만 흩어져. 박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냥 보통 노인일 뿐이고. 하지만 이성우 병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고 의료계의 양심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성우 병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고 의료계의 양심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아닙니다. 김태원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이 병원에 소아자선 의료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꿈꾸셨던 그 자선병원을 이 병원 안에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센터를요. 박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나? 이성우 병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연합니다. 내일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박인수 소아자선 의료센터 설립을 위해서요. 주변에 모인 의료진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간호사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김태원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젊은 의사들에게 참다운 의료인 정신을 가르쳐 주세요. 요즘 의사들은 돈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처럼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박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박정민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형외과 의사지만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장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할게요. 그리고 아버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윤미영이 앞으로 나와 박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죠. 이때 응급실에서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 나왔습니다. 그녀를 밀고 있는 것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박인수 선생님 계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박인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에요. 할머니, 누구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25년 전에 우리 막내 아들이 뇌수막염으로 죽을 뻔했을 때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박인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 3살 된 아이가 급성 뇌수막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라 치료비가 없어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했던 아이였습니다. 순자 씨, 그때 그 순자 씨가, 네, 맞아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할머니 옆에 있던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수 교수님. 저는 김민수입니다. 25년 전 교수님이 살려주신 그 아이예요. 김민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박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네, 그리고 교수님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이때 병원 로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과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교수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30년간 박인수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성인이 된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왔고, 어떤 이는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심장병 수술받은 영이에요. 병원 로비는 감사와 존경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박인수는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치료했던 수천 명의 아이들,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잘 자랐구나. 박인수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우 병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병원의 박인수 소아자선 의료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수 교수님을 명예센터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병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3개월 후 인천성 모병원 새 건물 3층에 박인수 소아자선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언론도 취재를 나왔고 시장과 교육감도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박인수는 개소식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의술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박인수는 이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정민이 정성껏 돌보는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겠어요. 장혜진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시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첫날부터 많은 환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보험이 없는 아이들까지. 박인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5살 된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박인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몇 달 전 길에서 박인수가 구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지은아, 많이 좋아졌구나. 박인수는 지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윤미영이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젊은 의사들도 박인수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박인수를 통해 의사의 참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 젊은 소아과 전공의가 말했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고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거야. 박인수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야. 우리는 생명을 맡은 사람들이거든. 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았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이 모였고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수의 정신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에서는 박인수 정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젊은 의사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인수는 센터에서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3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완치 가능해요. 박인수가 아이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센터 창문으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75년의 인생, 그중 50년을 의사로 살았습니다. 돈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지만 결국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아버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셔야죠. 그래, 가자. 박인수는 센터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박인수 소아자선 의료센터라는 간판이 저녁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여서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정민아. 박인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집으로 가는 길에 박인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돌아온 길은 멀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제자들의 존경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도 진정한 의사의 정신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1년 후 박인수 소아자선 의료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필수 견학 코스가 되었고 해외에서도 견학을 오는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여전히 매일 센터에 나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저 의사 될 거예요. 한 10살 소녀가 박인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왜? 할아버지처럼 아픈 친구들 고쳐주고 싶어요. 박인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또 다른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꼭 좋은 의사가 되거라. 저녁 무렵 박인수는 센터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 잘 되었구나. 박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결국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인수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눔의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